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막 달려야 되는데요. 우주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죠. 우리 45억 살 된 우리 삶의 터전인데요. 우주는 우리가 사는 시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광대한 우주 중에서도 저 작은 행성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뭐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구는 사실 표면 껍데기입니다. 표면 껍데기. 사실 아래로 10km, 위로 10km밖에는 그 생명체가 거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에서만 살고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구 나이가 45억 살 됐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45억 년 중에 사실은 생명은 사실 굉장히 빨리 태어났는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0억 년 동안은 단세포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30억 년 동안. 그러니까 지구 생명이 탄생한 게 이제 40억 년, 그러니까 5억 년, 지구가 45억 살인데 5억 년 뒤에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뒤로 30억 년 동안 세포 하나짜리였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월 생명이 첫 태어난 걸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단세포로 지내다가 물고기가 처음 나온 게 11월 24일이라고 해요. 물고기가 처음 등장한 게. 그리고 첫 번째 포유류가 등장한 게 12월 25일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뭐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우리 조상이 처음 나타난 건 제야의 종소리가 퍼지기 직전 30분 전에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아주 짧은 순간을 살죠. 아주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인생 열나 짧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나온 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 인생 헛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천재사진가가 됩니다. 그 얘기를 30분 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데요. 좀 바쁘네요. 이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계 식구들 중에서도 보면 태양계 지구가 굉장히 작죠. 목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 목성도 이 태양에 비하면 또 굉장히 작죠. 지구는 저 그림에선 점입니다. 한 점. 그죠? 왜 태양계라고 부르느냐?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가 태양입니다. 태양 빼고 나면 나머지 0.1%밖에 안 돼요. 이 0.1% 중에서도 목성이 3분의 2입니다. 찌꺼기에 찌꺼기가 남죠? 요 중에서도 또 3분의 2가 토성입니다. 또 찌꺼기가 남죠? 여기서도 또 3분의 2가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에서 태양 빼고 0.1% 남은 찌꺼기에서 찌꺼기들 중에서도 지구는 5%가 안 됩니다. 그 5%가 안 되는 지구 위에 여러분들은 빌붙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많으신데 살 뺀다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찌꺼기일 뿐이니까. 예, 너무 자괴감이 심했나요? 그 태양도 여기서는 한 점이죠. 우리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렇게 큰 별들도 많습니다. 한 점으로 만듭니다. 안타레스, 베텔기우스는 저기 저 오리온 자리에 있고 안타레스가 저기 저 정갈 자리에 있나요? 저렇게 큰 별들은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 이미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게 터져도 터진 걸 알려고 하면 550년 걸려요. 550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550광년이니까 이미 터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볼지 내 후손이 볼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터집니다. 곧 터집니다. 그래서 뭐 인류 역사상을 보면 한 400년 정도마다 저런 초신성 폭발을 경험하는데 사실 마지막에 터진 게 600년 전이거든요. 확률성으로 우리가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한번 터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터지겠지, 언젠간 터지겠지. 근데 말입니다. 제가 차를 좀 오래 tas어요. 올해로 만 20년을 탔는데 20년을 탔는 동안 거리계가 지금 20만을 좀 넘어갔습니다. 상줘야 돼요. 그죠? 20만 킬로를 탔는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평생 운전을 하면 빛이 1초에 달리는 거리를 달려가게 됩니다. 그 빛의 속도로 550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저 별이 있는 거예요. 550년. 뭐 별로 안 멀어요. 예, 우리 은하 크기를 따지면 우리 은하의 상상도인데 끝에서 끝까지가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끝에서 끝까지 10만 년을 달려야 갑니다. 그 중에 여기저기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한 점. 저기쯤에 지구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 점. 우리 태양도 저기서 한 점일 뿐이에요. 아까 그 수많은 큰 별들도 저기서 단 하나의 점일 뿐이죠. 땡. 틀렸어요. 틀렸어요. 10만 광년이잖아요. 프로젝터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 800픽셀밖에 안 되는데 저기서 저 끝까지가 1000픽셀 잡자고요. 1000픽셀인데 10만 광년이에요. 한 픽셀이 그러면 몇 광년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다들 그런 거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한 점이 저기서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10만 광년. 범위가 10만 광년. 저기가 10만 광년이면 어느 정도냐? 저기 지구라고 표시된 저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 동그라미 한 10픽셀 될래나? 100만 년 100만 광년 잡자고요. 저 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전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수많은 별들 있죠. 그 많은 별들이 사실은 아까 봤던 저기 저 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전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은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점 안에. 우리 우주의 전체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우주가 넓고 크다는 얘기죠. 뭐 더 큰 우주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죠. 지금 우리 위성 은하인 대소 마젤란 은하가 있고 더 위에 더 많은 수많은 은하들이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찮은 존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저기 저 호주 가서 찍은 건데 호주 가면 저게 진짜로 보입니다. 우리 은하가 보이고 대소 마젤란 은하가 같이 보이죠. 호주에 가면 진짜 솜사탕 2개 떠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그 신의 시각으로 본 걸 우린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아까. 근데 정말 대단한 건 과학자들은 저 현상을 보고 우리 우주를 신의 시각으로 다시 유추해서 발견해낸 거죠. 그죠? 우리 은하수를 보고 은하수 저기 밤에 지나가는 저 밝은 길을 보고 우리 은하라는 걸 유추해낸 겁니다. 사실은 저걸 보고 신기했지만 저게 우리 은하라는 걸 알아낸 건 100년이 안 됐습니다. 100년이. 우리 우주 역사가 138년이다. 우리 지구 역사가 45년이다. 이걸 알게 된 게 그리고 또 아까 대소 마젤란 은하가 우리 위성 은하라는 걸 알게 된 게 10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좀 오래 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천문학 교과서를 만드는 중이니까. 지금 아까 인터스텔라 얘기 나왔는데 중력장 이야기, 중력파 조만간에 검출되면 정말 대박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는 이 수많은 우주, 이 넓은 우주가 있는데 이 넓은 우주의 끝은 이렇다고 그래요.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의 끝입니다. 이게 저기에 있는 한 점은 은하단입니다. 은하단.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은하가 만들고 그 은하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한 점입니다. 저기에서는. 그래서 우주의 빅시초, 빅뱅에서 터져나간 그런 물거품 형상이 우리 우주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런 광대한 우주에서 여러분은 광대한 시간이 있지만 아주 짧은 생을 마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은 굉장히 짧은데 요거 하나 보고 가시죠. 코스모스라는 책이 칼 세이건이 쓴 책의 서문입니다. 사실 이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써먹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분들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죠? 예.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에서 이 속에서 이 같은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아주 짧은 이 같은 시간을 이 N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굉장히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의 서문이에요. 이게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간의 숫자가 1천억이라고 하던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요 시기에.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인연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 서문만 보면 저 두꺼운 책의 절반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시작이 반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주를 찍는 거예요. 저 우주를 찍는데 사실은 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공대를 나오고 회사 다니다가 지금 전업 사진가 작가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필름을 찍었어요. 제 직업을 이렇게 스스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사진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직업.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아직.
천체 사진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10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험한 직업이라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먹고 살고 있죠. 처음에는 필름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필름 시절에는 감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을 점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렇게 장노출을 줘서 별이 지나간 궤적을 저렇게 일주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별이랑은 좀 달랐기 때문에 어디 좀 팔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 저런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렇지 제가 저 시절에 필름 시절에 천체 사진을 해서 밥 벌어 먹겠다고 뛰어나갔다면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겁니다. 밥벌이가 안 돼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 다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진인데 시간이 조금 다르니까 훨씬 달라지죠. 사진이. 새벽에 가로등이 켜졌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가로등을 배경으로 찍었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사진 하나 찍는데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천체 사진은 이른바 시간을 담는 사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도 굉장히 힘들게 찍은 사진인데 탑에 달빛이 들이우고 북극성 중심으로 별이 돌아가는 사진이에요. 사실 이 사진 찍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실패한 사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 달빛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저 사진 찍다가 갑자기 제가 손전등을 실수로 켜가지고 망쳤죠. 몇 시간 찍은 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의 실수가 몇 시간을 좌우하는. 그리고 지금 2001년부터 계속 찍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찍습니다. 실패. 달빛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도 써봤는데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계속 실패합니다. 점점 비슷해지죠. 근데 밑에 눈이 없으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눈 올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은 찍었어요. 그래서 한 4, 5년 걸려서 찍은 건데 이렇게 해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이루려면 계속 집요하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체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걸 천시지리 인하가 맞아야 찍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되려고 하는 일에는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되려고 하면 하나만 삐끗해도 안 돼요. 모든 일이 성공하려면 다 맞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법칙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대개는 머피의 법칙이 지배하죠. 하나가 삐끗해서 안 됩니다. 인터스텔라의 여주인공 이름이 머피죠. 천시 때가 맞아야 돼. 때가. 그러니까 내가 저 별이 저 위치에 왔을 때 찍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저 별이 저 위치에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위치에 해, 달, 별 위치가 다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천시가 맞아야 되고 천시가 맞은 다음에도 지리가 맞아야 돼요. 구름이 끼면 안 되는 거죠. 땅에. 안개가 껴도 안 되고 지리도 맞아야 되고 인화도 맞아야 됩니다. 그 날짜에 내가 가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진 찍으러 갈 수가 없겠죠. 아니 너무 웃지 마세요. 제 후배입니다. 진짜예요. 제 후배예요. 네. 그렇지만 저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를 한다면 저는 뭐 좀 돌려보겠죠. 저렇게 팽이가 아마 안 쓰러질 겁니다. 네. 꼬집어 봐야 되겠죠. 안 아프구나. 빨리 깨야지. 예, 그렇습니다. 킬리만자로에 간 때 사진이에요. 제가 10년을 찍으려고 쫓아다녔던 사진입니다. 10년을 준비해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킬리만자로에 가서 찍고 싶었던 건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킬리만자로 적도에 있거든요. 적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적도에 가면 해가 수직으로 뜨는 걸 찍을 수 있어요. 수직으로 별이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동축 서쪽을 보면. 그런데 동서쪽을 보면 해가 수직으로 쭉 올라오는데 고개를 90도로 딱 제끼면 지평선이 북극이 있죠. 북극성. 그러니까 북극성 주변에서는 별이 동심원으로 돌잖아요. 고개를 다시 반대편으로 90도를 딱 돌리면 남극이 청구 남극이 있죠. 그러니까 남극도 반대로 동그랗게 돌겠죠. 그래서 정면을 보면 수직인데 끄트머리 양쪽을 보면 동그랗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화각으로 찍으면 저렇게 분수처럼 휘는 궤적을 얻을 수 있겠죠. 저 사진을 생각한 다음부터는 내가 꼭 적도에 가서 저 사진을 찍어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 그런데 저렇게 넓은 화각을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부터 만들어야 됐어요. 저 카메라는 제가 만든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카메라를 만들고 10년을 준비하죠. 왜 10년을 준비했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열흘 동안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첫 번째로 간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저기를 찍으러. 10년 만에 가죠. 그래서 10년 만에 가는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필름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시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뭐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요. 필름 시절에는 필름 사진의 최고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필름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냐? 디지털이 더 나으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당신이 필름의 최고수인데 왜 필름을 버리냐? 그건 디지털에서 더 좋은,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죠. 디지털 10년이 지났을 때 처음 저 사진을 기획했을 때는 필름 사진을 기획하고 갔지만 10년 뒤에 제가 출발을 할 때는 필름 카메라는 하나 들고 갔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2대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을 메인으로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 생산성도 좋고 사진도 더 잘 나오니까. 같은 시간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디지털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디지털 카메라로는 감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별을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은하수도 나오고 운이 좋아서 저렇게 별똥별도 찍혔죠. 사실은 저 별똥별은 제가 평생 찍은 별똥별 중에서 가장 밝고 큰 별똥별입니다. 근데 하필 저게 킬리만자로에 갔을 때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딱 떨어집니다. 사실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게 별똥별인데 제일 큰 게 저기서 찍혔어요.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저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저런 타이밍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 농담이고요. 사실은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저 위에서 2210장을 찍었습니다. 2210장 중에 한 장이 저게 찍힌 거예요. 물론 의도하진 않았어요. 운이 좋은 거지. 근데 찍다 보면 저렇게 수만 장을 찍다 보면 수많은 사진을 찍다 보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런 천시 지리 인하가 맞는 순간을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만납니다. 그런 거죠. 사진을 그렇게 찍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저 1초에 30장이 지나가는 사진이에요. 사진을 계속 이어붙여서 영상을 만들기 좀 전에 떨어졌죠. 동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느낌이 확 오죠. 그죠? 그래서 사진보다 영상이 더 잘 팔려서 제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디지털이 나왔을 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 나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찍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를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필름 시절에도 디지털이 나오면 난 이걸 하겠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 20년 있으면 저걸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할 텐데 조금 더 오래 거슬러 가보죠. 제가 별에 빠진 건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저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뀝니다. 책 한 권 인생을 바꾼 케이스인데 저 책을 보고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을 보고 별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천문학과를 안 가고 조선공학과를 가죠. 그래서 첫 직장은 저기 저 조선에서 잠수함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설계를 하는 공돌이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방황이 시작되죠. 사실은 제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범생이잖아요. 범생. 저 진짜 범생이었어요. 학교 도서관 집만 20년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방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상황이 되니까 작업복 입고 공장 가서 이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니네. 일은 재밌는데 회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사실 서울대 공대가 연대 의대나 뭐 다 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뭐 그 성적이면 의대도 갈 수 있고 법대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공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오니까 작업복 입고 공장 다니면 옆에 저 집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애 보고 그럽니다.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이게 제 얘기예요. 이거 혹시 다른 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 얘기예요. 집사람이랑 같이 다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사실 사회적 대우도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받는 박탈감, 공대 출신들 있으세요? 많으시네. 저 진짜 느끼시죠, 그죠? 공돌이들에 대한 이거 갔다 왔더니 월급쟁이야 이거. 월급도 많이도 안 주고, 그죠? 쓰다가 버려지는 폐기품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방황이 시작돼서 여기저기를 막 옮겨 다니죠. 벤처도 가고요. 나무 엘베디터 5가 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근데 벤처의 붐이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대기업으로 기어 들어가죠. 왜냐하면 벤처기업 몇 군데 가봤는데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면서 이제 을이 되더라고요. 대기업한테 하도 치여가지고 을질 그만하자, 갑질 좀 해보자라고 대기업에 갔는데 갑질은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들 맨날 불러가지고 뭐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공짜로 뭐 내놔라 위에서 시키는데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 때려치웁니다. 근데 물론 때려치우는데 때려치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내가 아까도 우주 얘기를 했지만 제가 천체 사진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살고 싶은 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진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합니다. 그걸 항상 고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진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항상 노였어요.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종사자 수가 줄어든 산업이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그 산업 통계에 나옵니다. 산업자원부 여기 계신데 거기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종사자 수가 쓴 게 사진관이에요. 사진관. 주변에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그래서 사진으로 못 먹고 산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타이밍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필름 시절에는 도저히 못 한다고 했지만 내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니까 내가 영상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사진이 아니라 영상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이 결합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는 정말 20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왔어요. 그래서 처음 항상 제가 뭔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그려보는 게 이건데 대학 다닐 때 교양 시간에 마케팅 이런 거 배우면 다 좋으시죠? 근데 사회 나가니까 써먹을 일이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할 때 생각을 합니다.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가 어디서 있고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항상 놓고 분석을 했어요. 내가 사진으로 먹고 살려고 할 때 이게 뭐가 될 거냐. 10년 전에 했던 예측이 지금 10년 뒤에 그대로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내가 질러보자.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장노출을 별을 찍어야 되면 장노출을 해야 되는데 장노출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장노출을 하면 센서가 열을 받아갖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저걸 열화 노이즈라고 하는데 저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찍어서 타임랩스를 하는 기술을 쓰려고 하면 저게 극복이 돼야 그런 카메라가 나와야 개발이 돼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의외로 빨리 왔어요. 2008년에 니콘에서 저런 카메라가 나옵니다. DSLR에서 최초로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근데 기술의 혁신은 의외로 엉뚱한 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 디지털 카메라에서 요즘은 다 동영상 되지만 지금은 저 때는 동영상 되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열화 노이즈가 저게 해결됐냐? 동영상을 갖다가 DSLR로 찍어야 되니까 동영상 찍으려면 빛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화 노이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영상을 찍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카메라 메이커에서 열화 노이즈 현상을 개선해서 저렇게 동영상을 찍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게 하기 위해서 열화 노이즈가 개선이 돼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서 개선이 돼서 저는 그걸 가지고 전체 사진을 찍게 된 거죠. 바로 2달 뒤에 풀프레임 카메라 캐논 오딘 마크 2라는 카메라가 나옵니다. 저 때부터 드디어 별을 가지고 타임랩스를 찍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카메라가 된 거죠. 드디어 내가 할 수 있게 됐네. 기계가 사진과 영상을 찍게 되면서 장비가 융합이 되죠. 그리고 시장도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진과 영상이 시장이 융합돼. 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구나. 나 회사 빨리 사표 낼 수 있겠구나. 고민을 타이밍만 노립니다. 타이밍 진짜 중요하죠. 오늘의 주제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때가 정말 좋았던 게 게다가 2009년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천문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 전 세계 2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고 국내에서도 5개 도시에서도 막 전시를 해요. 그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천체 사진으로 한 사람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시장도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확인도 했고 자 이제 난 사표만 쓰면 돼. 근데 못 씁니다. 왜냐? 범생이었거든요.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고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월급이 너무 좋아요. 대기업 다니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 대기업에 나온 월급에 중독돼서 차마 사표를 내지를 못합니다. 정말 회사 다니기 싫은데 또 불구하고 정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조금 주옥 같은 회사라서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되죠? 예, 그런 회사를 다녀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갈 때 그 경력 사원이 19명이 들어갔는데 6개월 지나니까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굉장히 빡쳤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그 대기업 공채해가지고 10명을 들어왔는데 그 다음 해에 새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멘토를 해야 되는데 10명이 다 나가고 없어. 멘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주옥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표를 많이 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는 거야. 용기가 정말. 그래서 근데 계기가 된 게 저는 오로라였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뭔가 어떤 우연한 기회든지 오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타이밍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떨고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천체 사진을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캐논과 캐나다 관광청에서 오로라 보러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진 강사로 오라고 합니다. 공짜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주고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런 좋은 기회를 버릴 수 없어서 12월 연말에 제가 휴가를 냅니다. 일주일을. 완전 그 연말 그 인사고과는 배째라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길 갔다가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사실은 오로라보다 저는 저 사람들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이 중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화가, 블로거, 사진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월급 안 받아도 안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런 사람들을 전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워낙에 범생이어가지고 저런 사람들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서 용기를 얻고 옵니다. 자유의 영혼이 돼서 온 거죠. 근데 일주일을 갔다가 저렇게 오니까 회사에서 너무 갈구는 거야. 회사 분위기도 안 좋은데 주옥 같은 분위기인데 너무 갈구는 거야. 그래서 사표 냅니다를 던집니다. 충동적으로. 그래서 12월 초에 2009년 12월 초에 오로라를 보러 갔다 오고 중순에 사직서를 내고 말일자로 제가 자유의 몸이 되죠. 정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저 친구들 필요한 게 뭐였죠? 저기 저 아줌마 지금 많이 늙었을 텐데 집에만 가면 되는 사람이었죠. 저기 저 양철 아저씨는 심장이 필요했죠. 이 호수아비 아저씨는 지혜가 필요했죠. 이 사자 아저씨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뭔가 저지르는 용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게 있다면 용기를 마지막엔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나오는데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이 장비가 나오기 10년 전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 좋네 하고 사진 찍기 바빴지만 저는 제일 먼저 카메라를 사자마자 한 게 사진으로 영상을 띄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임랩스 하면 세계적으로 3대 명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들어가죠. 저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특이한 게 저 타임랩스라는 기술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제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제일 완벽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그 세 사람이 다 천체 사진 찍던 사람이에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내에서도 타임랩스라고 검색하면 제 이름이 항상 옆에 떴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캡처한 거라서 저 좀 여러 개 많이 뜨는데 처음에는 타임랩스 치면 저만 떴습니다. 권오철만 딱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꼴 타임랩스 이꼴 권오철이 되죠.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시장을 선점해서 제가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행히 사진가로 살아남아서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인데 저게 2012년 10월 그 홈페이지 대문인데 저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예, 이런 일도 하고 역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독도죠. 여기 보면 영어로 독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딱 캡션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보람 있는 일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2012년에 저 별자리 여행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저 책의 개정판에 들어간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전부. 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제 꿈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도 얘기도 있는데 타임 오버가 돼가지고 일하기 하다 보니까 5분 더 해도 돼요? 네,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사진을 기획한 게 사실은 좀 오래됐는데 제가 2011년에 독도에 울릉도보다 사실 독도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독도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독도에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약 90km입니다. 9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저 사진을 찍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맑은 날 일기예보 나오면 2, 30km입니다. 가시거리가. 근데 90km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머니까. 근데 독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울릉도가 잘 보이더라고. 생각보다. 저기 해 뒤로 보이는 게 울릉도예요. 울릉도가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독도에서 울릉도로 일모를 찍었으니까 울릉도에서 독도로 일출을 찍으면 와, 이 세트로 이거 먹고 사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찍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뭐 옛날 기록 찾아보니까 맑은 날 서로 잘 보인다고 돼요. 아, 나도 맑은 날 보이니까 찍겠지. 처음에 일단 계산을 해봅니다. 일단 부딪혀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독도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도 전망대 그 사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1년 내 365일 삽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1년에 며칠이나 보이나요?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그게 하면서 말을 흐립니다. 그때 감을 잡았죠. 이거는 무한도전 프로젝트겠구나. 쉽지 않겠다라는 걸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0km나 떨어져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계산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진이 나올 거냐. 일단 시직경을 계산해봐요. 자, 그러면 독도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 거냐를 계산하는데 독도까지의 거리도 90km 알고 있고 네이버 맵이나 다음 맵에서 찍어보면 거리가 나오죠. 480m더라고요. 보이는 거리가. 그러면 계산을 해봅니다. 시직경. 90km에 480m니까 아크 탄젠트로 계산해보면은 다 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공대들 다 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아크 탄젠트를 계산해보니까 0.3도가 나옵니다. 0.3도. 근데 태양 시직경이 0.5도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가운데 해품 독도가 되더라고요. 해를 품은 독도. 계산해 보니까 딱 저렇게 나오겠다라는 계산이 그림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저거를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냐? 그게 문제였던 거죠. 9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거든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항상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앞에다가 뭔가 놓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실루엣으로 보일 거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날이 좀 흐려도 일출에는 보이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계산을 더 해야 됩니다. 독도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독도 찍으면서 진짜 느꼈어요. 해수면에서 안 보입니다. 둥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야 끄트머리가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높이까지 가야지 제대로 보일까? 공돌이들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각도가 되면 정확하게 보이고 그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평선이 독도 뒤로 보이니까 역시 끄트머리만 보이게 되죠. 정확한 높이를 찍어내야 되는데 역시 계산해보면 지구 반지름이 나오니까 지구 반지름 독도까지 거리 알고 있으면 공돌이들은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도 되고 각 뭐 상과감수로 써도 되고 어떻게든 답은 나옵니다. 답은 뭐 암산 다 하셨죠? 640m입니다. 그것도 640m에서 찍으면 저게 딱 보인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640m인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워낙 멀다 보니까 대기 굴절 때문에 그 젓가락 물에 담그면 꺾이잖아요. 그 효과도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효과까지 계산을 하면 최적의 높이는 500에서 600m 사이입니다. 날씨마다 좀 달라져요. 고도 계산했고 위치도 계산해야 됩니다. 해 뜨는 위치가 날마다 조금 옆으로 가잖아요. 제가 보다시피 독도랑 해가 일직선으로 되는 울릉도에서 위치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계산해야 되죠. 하면 됩니다. 그죠? 공돌이니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찍죠. 사실 처음 제가 갔을 때 찍었어요. 처음으로 그걸 딱 목격했던 순간 정확하게 내 위치 계산이 정확했다는 게 처음 본 독도인데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저게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왜 처음 찍었는데 바로 오픈을 안 했냐? 사실 언론사에 나온 건 두 번째 찍은 사진이거든요. 왜 첫 번째 찍은 사진이 오픈이 안 됐냐면 저 정도는
나 말고 누가 찍어도 찍겠더라고요. 저 정도는. 왜냐하면 제가 찍은 자리는 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찍은 사람들이 때로 와서 줄 서서 찍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찍죠. 왜냐하면 사진은 사실 셔터만 누르면 되니까 나보다 더 좋은 장비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진을 더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위치에서 누가 와서 찍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사진을 못 찍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찍고 나서야 오픈을 합니다. 원래 타이밍도 중요한데 선점도 중요하거든요. 시장을 선점하라. 그래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계산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해 뜨기 전부터 카메라를 고정해 놓죠. 저걸 타임랩스라는 기법으로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드디어 3년 만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딱 성공하고 나니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래. 그래서 기업체들이나 혹시 8.15 특집 광고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독도 사진 찍은 얘기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천시지리난 것 같아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이밍, 언제 주사위를 던질 것이냐, 언제 그만두고 나올 것이냐. 제가 성질을 못 이기고 회사를 일찍 그만뒀다면 이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죠? 필름 시절에 뛰어나갔으면 돈을 못 벌었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주저하느라고 2009년을 넘겨서 나왔다면 제가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인생을 터닝했던 그 포인트 시점이 얼마나 절묘했던지 정말 저도 뼈저리게 느껴요. 사실 이 독도도 지금 안 보이죠? 해 뜰 때만 잠깐 보입니다. 실루엣으로.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독도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